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어제 노란봉투법에 이어 오늘 2차 상법 개정안까지 이른바 기업 옥죄기 법안이 연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통과된 2차 상법 개정안의 후속 입법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까지 준비 중입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현주 기자. 네, 어제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오늘은 2차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오늘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의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국민의힘은 경영활동 위축이 우려된다며 어제부터 무제한 토론을 진행했지만 국회법상 24시간이 지나 여당이 이를 강제 종결했습니다. 이어진 표결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법 여권 의원들만 참석했고 국민의힘은 일방적 법안 처리라며 불참했습니다. 개혁신당 의원들은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이로써 여야 간 쟁점 법안 5개가 모두 국회 문턱을 넘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코스피 5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며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여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도 준비 중이라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 추진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1차 개정,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담은 2차 개정에 이어 더 강해진 상법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국회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관련 법안 5건, 자사주 처분 관련 법안 3건이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완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재계는 민주당의 상법 드라이브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외부 세력에 의한 경영권 위협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에 재계 반발을 재우기 위해 이 여당은 배임죄 완화 등 경제 형벌 합리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어제 통과된 노란봉투법 하루 만에 산업계 전반에 직접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조짐을 벌써부터 보이고 있습니다. 벌써 산업 현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의 교섭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오늘 오전 11시 30분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원청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노란봉투법 이전까지 이들의 교섭 대상은 하청업체지만 이 통과 이후부터 원청인 현대제철도 이 교섭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는 오는 27일 부당 노동 행위 등의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 네이버 산하 6개 자회사 노조도 27일 네이버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집회를 엽니다. 노란봉투법 잇따른 상법 개정안 통과로 이 재계는 방어 장치가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노란봉투법에 이어 2차 상법 개정안까지 통과되자 경제계는 그야말로 망연자실한 분위기입니다. 두 법안 모두 기업의 부담인데다 소송 리스크까지 커진 만큼 재계는 보완 입법을 통해 방어권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장슬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오늘 경제단체들 어떤 입장 내놨습니까? 네, 경제단체들은 오늘 두 법안 통과로 이 경영권 분쟁이나 소송 리스크가 증가할 것이라며 우려를 좀 표했습니다. 먼저 경제계는 이 상법 통과 후에 곧바로 공동 입장문을 내고요.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2차 상법 개정안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이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골자인데요. 소액주주가 특정 이사 선임에 표를 집중할 수 있고 또 감사위원 선출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대주주의 영향력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영권에 대한 위협이 불가피해졌으니 투기 자본을 방어할 수 있는 추가 입법을 요청한 겁니다. 특히 어제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도 상당한데요. 경제계는 이와 관련해서도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정부에서 이 유예 기간 동안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실히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의 개념이 확대된 만큼 노사 간 법정 분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경제계는 이 역시도 보완 입법을 통해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또 산업 현장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두 법안에 대한 보완 입법이 불가피하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보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네, 사실 이미 법안이 좀 통과됐으니 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업의 방어권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특히 경제계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 방어권 입법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실제 노조법의 경우에 이 해외 주요국들은 불법 파업에 대해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거나 민법상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사용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현재 통과된 우리 법안을 보면요.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범위가 확대는 됐지만 그 범위가 명확히 명시돼 있지가 않습니다. 개정안 그대로 해석한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그 하청은 언제든지 원청에 대해 교섭을 요구할 수가 있고요. 기업이 사업 경영상 필요한 결정을 했을 때 노조가 이에 반발의 쟁의 활동을 하더라도 인정이 됩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범위라든지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범위를 보완 입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좀 명시해야 한다는 게 재계의 주장입니다. 또 미국 상공회의소도 이번 법안 통과 후에 재계와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국 상의는 글로벌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와 고용 결정을 내리려면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필수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2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재계는 좀 구체성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기업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경영 판단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또 이 과정에서 리스크로 작용하는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좀 개선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이 가운데서도 현재 재계 총수들 모두 한미 정상회담에 힘을 실기 위해 출국한 상황입니다. 기업별 깜짝 투자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죠? 네, 사실상 이 반기업법으로 불리는 법안들이 모두 통과는 됐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이제 내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엔 정작 우리 기업인들이 키맨입니다. 이 이재용 삼성회장을 비롯한 4대 그룹 총수, 그리고 각 산업별 대표들과 경제단체장들까지 총 15명이 경제사절단에 합류했습니다. 기존 우리 정부가 관세 협상에서 약속한 3,500억 달러 투자와 별개로 추가 투자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재용 회장이 경제사절단에 합류한 만큼 삼성의 현지 테일러 공장에 대한 추가 투자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그리고 조선업 등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논의될 예정이라 추가적인 깜짝 투자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기업들 입장에선 올해 관세라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때문에 이 정부 역시 반기업법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한다는 이 재계의 주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장슬기 기자였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이 2박 3일간의 방미 일정에 들어갑니다. 이제 약 8시간 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운명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회담에서는 지난달 말 타결된 관세 협상의 세부 협의를 비롯해 경제와 통상, 외교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종 주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승환 기자. 우리 시간 내일 새벽 1시 15분 한미 정상이 드디어 만나는군요. 그렇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미국 워싱턴 DC 현지 시각 25일 낮 12시 15분, 한국 시간으로는 26일 오전 1시 15분에 열립니다. 장소는 트럼프 대통령의 집무실로 전체 과정이 백악관 공동 취재 기자단을 통해 생중계되는데요. 이 대통령은 워싱턴 DC로 향하던 비행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협상 과정은 힘들겠지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이 대통령 발언 들어보시죠.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키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실망하게 해드리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화도 그리 무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고, 회담에서는 경제와 통상, 외교 안보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연안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조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대통령실 안보실장과 정책실장, 비서실장까지 미국 현지에 출두했습니다. 회담 의제를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막판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죠. 앞서 대통령실은 경제통상 분야 안정화와 한미동맹 현대화, 새로운 협력 영역 개척을 한미 정상회담 3대 주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미 관세 협의의 후속 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와 한미 동맹을 지렛대로 중국 견제에 나서려는 미국의 요구가 굵직한 의제로 예상됩니다. 우리와 미국의 산업협력 역시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에 이어서 원전이 또 하나의 협력 분야로 떠오르고 있죠.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원전 산업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로 평가됩니다. 한수원이나 두산엘러빌리티 등은 국내외 원전 건설 및 운영 경험이 풍부하죠.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는데요. 미국의 AI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데이터 센터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원전이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문제는 미국이 원전을 만들 능력이 없다는 점인데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설계에 원천 기술은 있지만 실제 건설은 힘든 게 사실입니다. 복병은 한수원과 한전이 웨스팅하우스와 체코 원전 분쟁을 정리하면서 우리 기업이 북미나 EU, 영국 등 진출을 제한하는 내용에 합의한 점인데요. 다만 웨스팅하우스와 합작사를 꾸려서 공동 진출하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실제로 황주원 한수원 사장 역시 국회에서 미국 시장을 겨냥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죠. 이번 순방길에 에너지 공기업 경영진 등이 동행하는 데다 삼성과 SK, LG, 네이버 등 대기업 총수들 역시 함께한 만큼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전략산업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이 나올지 관심이 커집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박승환입니다. 미국 정부가 예고했던 대로 반도체 기업 인텔의 지분 10%를 인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텔을 완전히 소유하고 통제한다고 밝히면서 자국 반도체 산업 재건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미국은 삼성전자와 TSMC에 줄 보조금도 지분으로 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산업부 홍원표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인텔 지분 인수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기업인 인텔의 지분 10%를 인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기업 인텔의 지분을 완전히 소유하고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Now with that, they've had some bad management over the years and they got lost. And I said, I think you should pay us 10% of your company. And they said, yes, that's about $10 billion. 미국 정부의 이번 지분 매입 규모는 당초 칩스법 보조금으로 주기로 했던 109억 달러 중에 지급되지 않은 89억 달러입니다. 한 주당 20.47달러에 보통주 4억 3,300만 주를 매입해서 지분율 9.9%로 기존 최대 주주였던 블랙록을 넘어서 단숨에 최대 주주로 등극했습니다. 처음에 지분 인수설이 나왔을 때에는 이 보조금을 주는 것 대신 좀 추가적인 대가를 원하는 것으로 해석이 됐었는데 트럼프의 이번 발언을 보면 이번 좀 인텔 경영에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의결권은 없지만 정부가 엄연한 최대 주주인 만큼 국영 기업의 성격을 띠게 됐는데 미국은 지금 부진에 빠져 있는 인텔 파운드리를 살리고 동시에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일본 제철이 인수한 US 스틸의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황금주도 확보를 했고 히토류 기업인 MP 머티리얼스의 지분 15%를 보유를 했습니다. 이것처럼 좀 전략 산업을 직접 통제를 하고 다른 나라 경쟁사의 미국 투자를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삼성전자나 TSMC에 줄 보조금도 지분으로 받겠다고 언급을 했는데 TSMC는 지분을 내주지 않기 위해 오히려 보조금을 포기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압박에도 강하게 대응하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의 고심도 굉장히 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인텔에 이어서 삼성과 TSMC 같은 칩스법 보조금을 받을 예정인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지분 인수도 언급을 했습니다. TSMC나 마이크론, 삼성전자가 그 대상인데 TSMC 같은 경우는 지분을 넘겨주니 차라리 보조금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초강수를 두고 있는데 미국 정부의 통제 아래 놓이는 것보다는 돈을 포기하는 게 장기적으로 낫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외국 기업에 대한 지분 요구는 일부에서는 투자 압박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투자를 늘리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지분 인수를 하지 않겠다 이런 외신 보도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도 보조금을 아예 포기를 하거나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추가 투자를 발표해서 지분 압박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조금 규모가 우리 돈으로 약 7조 원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삼성이 지금 보유한 현금이 50조고 유동자산 200조이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는 차라리 지분이란 족쇄를 찰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번 정상회담에 경제사절단으로 미국을 방문한 만큼 현재 좀 다양한 물밑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이 인텔 파운드리의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면서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도 요동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 기술력이 관건이겠죠?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인텔 파운드리를 키워서 자국 내에 있는 글로벌 팹리스의 물량을 미국에서 생산하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엔비디아나 AMD, 브로드컴 같은 팹리스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이걸 생산할 만한 시설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현재 이제 자국 빅테크들이 인텔의 위탁 생산을 맡기기 위해서는 인텔의 기술력이 반드시 뒷받침이 돼야 하는데 지금 AI 기술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에 굉장히 높은 성능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인텔의 현재 반도체 제조 기술은 TSMC나 삼성전자에 비해서 크게 뒤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인텔은 지금 1.8나노 또 1.4나노 공정 개발에 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좀 불확실한 상황이고 정부가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글로벌 빅테크들이 인텔에 이렇게 되면 맡길 수 없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기술 개발이 중요한 상황이고 실제로 인텔은 고객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서 당초 올해 완공 예정이었던 오하이오 공장 준공을 2030년으로 5년이나 늦췄습니다. 또 유럽에 지을 예정이었던 신규 공장 건설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으로 돌파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좀 긍정적인 점을 찾아보면 삼성 파운드리가 최근에 테슬라 또 애플과 신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테슬라는 내년 완공 예정인 테일러 팹에서 최첨단 2나노 공정으로 생산한다는 점이 좀 고무적인데 삼성이 2나노에서 기술력을 입증을 한다면 그동안 TSMC에 뺏긴 고객들을 되찾아오고 또 인텔과 중국 기업들의 추격을 뿌리쳐서 진정한 TSMC의 대항마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홍원표 기자였습니다. 이더리움이 사상 처음으로 4,90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유통량 절반 이상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스테이블 코인 거래 활성화가 이더리움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변화하는 가상자산 시장을 집중 조명하는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의 확장성과 우려 요인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경을 넘는 송금과 지급 결제 수단에서 파괴적 혁신을 불러올 것이라며 부상한 스테이블 코인. 하지만 실상 스테이블 코인 유통량의 88%는 가상화폐 거래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가운데 90% 이상이 달러와에 연동돼 있고 그중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의 유통량 절반가량은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6개월간 88% 오른 이더리움 상승세엔 현물 ETF 출시도 있지만 이더리움 생태계 내에서 다양한 금융자산이 토큰화돼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Some have called stablecoins the real blockchain killer app because it provides an opportunity for convenience without necessarily a lot of extra education. And once you're on chain, once you have your value either in a neutral form in a stablecoin or activated in Bitcoin or Ethereum or another asset, you kind of want to leave it there. So we can predict as stablecoins grow from their current base of about 250 billion in total value locked, we can see this going up multiples and multiples over time as more and more money kind of rests on chain and works on chain. 실제로 블랙록은 이더리움 상에서 토큰화된 미 국채로 수익을 얻는 디지털 유동성 펀드를 가장 먼저 출시했고 지니어스 법안이 발의되자 1,500달러 규모의 재무부 펀드 MMF도 새롭게 내놓았습니다. 엔비디아와 테슬라 등 200개가 넘는 미국 주식과 ETF가 토큰화돼 거래되고 있고
최근 뉴욕 증시에 입성한 기관 전문 가상자산 거래소 블리시는 IPO 공모 자금을 스테이블 코인으로만 조달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자산의 토큰화로 열린 실물 연계 자산 RWA 시장이 커지는 만큼 이곳의 화폐인 스테이블 코인 역시 미국만의 것이 아닙니다. 신흥국들은 실전 단계에 돌입했고 유럽과 일본 그리고 중국까지 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CBDC 사업을 담당했던 오픈에셋의 김경업 대표도 한국 기업들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경쟁하려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미래 금융 인프라에 올라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온체인, 블록체인이라는 새로 되게 범용적인 플랫폼이 지금 나온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그냥 수초 만에 그런 상품들을 서로 사고 팔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증권사에서 사고 파는 그런 금융상품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온체인의 상의 원화를 우리 손으로 발행을 안전하게 하고 활성화를 시켜봐야겠다. 김 대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를 구축하려면 안전하게 발행할 수 있는 기술력과 운영 경험을 갖춘 발행사, 그리고 현재 원화 기반 가상자산 거래소만큼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과 트래블룰 준수 등 규제 체계가 정비된 유통사, 이렇게 두 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스테이블 코인이 가상화폐로 자금 쏠림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불법 거래와 자본 유출의 수단이 되기 쉽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신현송 BIS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익명으로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드는 특성 때문에 규제를 우회한 자금 세탁 등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환율 변동성이 높고 자본 유출에 취약한 나라에선 자국 통화 스테이블 코인이 유출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선두로 한 온체인 금융 플랫폼이 열리는 가운데 한국 역시 제도화를 넘어 방향성과 활용도를 명확히 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코스콤이 대학생들의 창의적 IT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대학생 IT 기획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차세대 금융 AI 에이전트 개발을 목표로 이번 공모전을 통해 대학생들의 톡톡 튀는 발상이 실제 금융산업의 혁신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식 투자 추천, 개인 자산 관리, 시장 분석까지 복잡한 금융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AI 에이전트가 스마트 금융비서 역할의 핵심 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IT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코스콤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IT 기획 공모전을 열어 금융 IT 혁신을 이끌 차세대 인재 발굴을 위한 장을 마련합니다. 이번 공모전의 핵심 주제는 차세대 금융 AI 에이전트를 위한 MCP 서버 개발. AI가 단순히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다양한 정보와 도구에 연결돼야 하는데 그 연결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이 바로 MCP입니다. 오늘의 주가를 묻는 질문에 일반 AI가 단순히 현재 주가를 답한다면 MCP 기반의 금융 AI는 사용자의 투자 성향, 보유 종목 등 다양한 맥락을 파악해 더 심도 있는 분석과 개인화된 조언을 제공합니다.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MCP 기반으로 금융 서비스에 활용 가능한 AI 에이전트를 개발해보는 것입니다. 전공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AI와 금융을 융합해보고 싶어하는 많은 대학생들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가자들은 실시간 금융 데이터 및 시세 분석, 개인화 자산, 소비, 포트폴리오 관련 주제 등 하나를 선택해 앱과 기술 설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국내 4년제 대학 학부 재학생 및 휴학생이라면 개인 또는 4명 이하 팀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모전에서 채택된 아이디어들이 금융 분야에 실질적으로 AI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모티브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여기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이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IT 리더들로 잘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예정입니다. 코스콤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AI 기술들이 접목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제 금융산업 혁신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금융 IT 인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김채영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